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복지부 이고은입니다. 오티즘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꼭 스쿨에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강의는 사실 또 별로 재미도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저는 그 복지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복지부 예산이 연간 한 139조 정도 됩니다. 139조 정도 되는 복지부에서, 그리고 중앙부처가 19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조직이 19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중에 한 부처에서 그 발달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의 일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아까 19개 부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처를 보통 고르죠. 공무원들도 어디에서 일할지를 고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보건복지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대략 20년 전에 선택해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발달장애 정책 현황에 대해서 리뷰하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썩 제 마음대로 넘어가지가 않는 느낌이네요. 일단은 여러 가지 숫자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네요. 발달장애인의 숫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체 장애인 숫자가 한 263만 명 정도 됩니다. 263만 명 중에 25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28.8만 명, 전체 장애인의 한 11%를 차지하고요. 사실 전체 장애인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체 장애인 숫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은 한 연간 3%씩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금 숫자에서 볼 수 있는 점이고요. 장애아동 4명 중에 3명이 발달장애인이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23.5%, 한 4분의 1 정도가 아동 청소년기,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가 많은 것 또한 발달장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또 넘어갔네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숫자를 그 지적 장애인의 숫자와 자폐성 장애인의 숫자로 이렇게 지금 막대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전체 장애인의 숫자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전체 장애인 숫자는 증가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지적 장애인의 자폐성 장애인의 숫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사회 측면에서 어떻게 이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책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정부가 시작한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든다, 체계를 만든다고 할 때 보통 법률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2014년이 어떤 발달장애 지원 체계의 첫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 한 10년 정도
그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2014년에 법이 제정됐고 법이 시행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거고요. 제가 그 법의 목적의 보통 1조에 나오잖아요. 뭐 헌법 제1조처럼 발달장애인 제1조, 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좀 이렇게 또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이렇게 지원 체계라고 해서 어떤 체계는 일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그런 목적과 이념 이런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것은 사실 앞으로도 숙제가 많이 있고요. 지금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과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정과제는 뭐냐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가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주요 분야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뭐 발달장애 돌봄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뭐 주거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이런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한다. 뭐 여러 가지 처우 내실화 하겠다.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담겨져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사회 참여 촉진이나 인간다운 삶의 영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달장애 권리보장법상의 그런 이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정부가 하는 일,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직접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으로 있는 그런 장애인 서비스과에서 무엇을 하냐, 너네 도대체 뭔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보면 다르게 꽤 이렇게 두꺼운 책들입니다. 이렇게 꽤 두꺼운 책들이고 이렇게 사업별로 요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현장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공통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업별로 여기 보시면 뭐 발달장애 지원 사업 안내, 뭐 센터, 활동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최중증, 장애아동 지원, 장애아동 지원 센터, 활동 서비스, 뭐 재산 관리 이런 것들 10권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서 운영하고 지역의 현장에 내린다. 지자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입니다. 이제 이 예산이 현재 복지 사업 체계는 뭐 지자체 주도형 그런 물론 사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사업들 기준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중앙 정부가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편성하고 그 편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저희 그 발달장애인 지원이라는 그 파트로 내역 사업으로 묶여져 있는 예산이 그 오른쪽 셀에 보시면은 이게 509052 이게 5,09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발달장애 지원으로서 묶여져 있는 국가의 돈, 복지부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 5천억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뭐 7대 3이나 6대 4, 그러니까 그 국고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뭐 70%, 60%, 요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에 각 지역에서 이제 3, 40% 정도 매칭해가지고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만들어지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 이게 뭐 제 맘대로 뭐 이렇게 예산은 너는 100원이고 너는 500원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후견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가가 얼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뭐 몇 개월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복지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은 하지만 그게 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이것이 또다시 국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확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 예산이 남았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다 각 사업별로 그 집행의 룰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의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집행의 룰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요게 지금 발달장애인 내역 사업 기준으로 예산이고 여기에 또 별도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장애인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예산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거든요. 한 장애인 전체 예산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발달 장애인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제가 이제 이 과장으로서 복지부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우선순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이 중요하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읍소하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별로 다들 정부를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저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그 정부도 복지부도 여기 계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지만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2014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좀 만들어졌고요.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들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 1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지역장애아동센터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역장애아동센터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대책들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 주간활동 서비스나 긴급돌봄 서비스, 체중증 통합돌봄 서비스가 가장 최근에 이제 기획돼서 만들어졌던 그 사업이고요. 이제 이런 그런 서비스, 여러 사업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들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주된 사업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돌봄 형태,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 돌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복지부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성인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로 일부 이제 공간들을 메꾸는 작업들은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8만 명 중에서 28.8만 명 중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이제 이렇게 정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의 숫자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주간활동 서비스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반적 일상생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우선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발달장애인 숫자가 저희는 한 20만 명 중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 복지부 수준의 어떤 돌봄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수준이 한 5, 6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한 3대 1 정도 발달장애인 3명당 선생님 1명 요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의미 있게 낮 활동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꺼운 지침에 보면은 어떤 이렇게 좀 참여형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라.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것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볼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지역사회의 활동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1인 집중형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춤형
방향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요즘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들이 대기가 계속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자체에서도 주시고 우리 제공기관에서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7,000명 뭐 이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뭐 대기가 많다 보니까 계속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정과제라는 그런 약속에도 한 3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그 정도 약속을 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부지런히 그 현장의 그런 대기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확대가는 과정에서 사실 숙제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은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런 주거활동 서비스도 그렇고 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도 그렇고 다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바우처, 수급자한테 드리는 그런 바우처고 그 바우처를 시간당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을 운영하시는 측면이나 그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살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나는 병원 한번 갈 수 없다.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긴급돌봄 서비스입니다.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발달장애인 돌봐드리는 그런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 전국에 34개소 요렇게 가지고 있고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긴급돌봄센터도 좀 확대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말 SOS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다급한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곳, 내가 손을 들고 갈 수 있는 곳,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긴급돌봄센터가 그런 곳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다른 서비스랑 다르게 예를 들어 주간활동 서비스와 긴급돌봄 서비스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어쨌든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데 긴급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뀌는 방식이잖아요.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발달장애인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에게 또 이런 어떠한 쉘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틈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제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사전 체험이나 이런 기회들도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장벽은 높은데 또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게 또 부모님들에게도 어떤 일정한 쉼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소진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설명과 설득과 읍소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사업이 바로 이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된 사업인데요. 이제 그런 퀘스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없다. 어디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정말 집에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2년 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도전 행동이 심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이 대상자를 잡는 기준은 도전 행동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중증을 보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도전 행동, 자해나 타해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전 행동으로 기존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최대 24시간까지
1대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해요. 어디까지 체중증이냐? 누가 체중증이냐? 우리 애도 체중증이다. 왜 체중증 대상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이게 뭐 체중증이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란들이 있고요. 그 언론이나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을 받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체중증을 케어한다는 것은 1대1이고 1대1로 24시간을 케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돌보는데 최소한 3명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산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장 이제 저희가 봉착한 어려움들은 사실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어요. 보통 예산이 있으면 다 저희가 정부가 나랏돈 가지고 있으면 이 예산을 받으려고 모두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 체중증 예산은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세요. 이게 그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게 그 좀 체중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그 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아주 약간이지만 조금 더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얹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뭔가 좀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그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중증을 어떻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받고 있는 숙제들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그 피터팬 아빠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부모가 고령화되고 이런 이제 부모의 부재 상황이 이렇게 예측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최중증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뭔가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해야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확대해서 좀 정합성을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이고 최중증 우리 발달장애인 사업도 그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뭐 엄밀하게 학계나 뭐 이렇게 그 합의된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뭐 연구자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한 뭐 4,000명, 5,000명 요 정도로 그렇게 그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는 사실 어떻게 도전 행동을 정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그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의 숫자는 그래서 한 2,000명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원을 하고 24시간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활동하실 수 있는 곳과 또 주거 공간, 그러니까 밤에 봐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이 어떤 서비스 체계 개념에서 그 시설과 일반 주간활동 서비스와 다른 그 가운데 사이에서 어떤 서비스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이나 뭐 개별형, 그룹형, 이렇게 낮 시간은 체중증을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냈던 어떤 보도자료나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중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거죠. 이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기획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사업 좋습니다, 이 사업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일 저희 역할이고요.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던 기사들인데요. 한국일보에서 잘 써주셨는데 어떤 그 최중증을 참여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발달장애인들의 상태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돌봐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다 보니까 좀 더 수면도 좋아지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도전 행동이 개선되는 그런 성과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이제 오른쪽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 예산 깎지 말라 또 이렇게 국회에 호소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결국
그 정부가 하는 일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요렇게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모두 심한 장애이고 그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모와 가족의 그런 돌봄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 상담이나 뭐 여행, 저희가 휴식 지원 이런 사업들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소진을 방지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돕는 사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조기 개입하고 있는 것도 이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소진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계들을 만들고 저희가 지역장애아동센터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좀 전달하고 제안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돌봄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죠. 이제 정부가 이제 복지부가 주로 했던 일이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지? 이제 그쪽을까지 이제 관심과 그 범주가 그 돌봄의 개념이 좀 확장돼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직 자랑할 만한 크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나 공공후견 사업도 이제 좀 공적인 방식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언론에서 뭐 치매머니 뭐 해서 뭐 이렇게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치매보다 앞서서 했던 것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가 사실 먼저 시작했고 또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자폐인사랑협회에서 열심히 어떤 그 민간이 지원하는 모델로 해가 처음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 서비스 모형을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서 발달장애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렇게 코칭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이제 이것들이 커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가 고령화되고 부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적 시스템에서 좀 흡수해가지고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후견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는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역할이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공공후견인을 양성해야 돼요. 발달장애인들에게 후견을 해줄 수 있는 그 제3자 후견인, 공공후견인을 양성해야 되고 그 후견인과 발달장애인을 잘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연계하고 매칭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민간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대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돌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돌봄은 그냥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것,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돌봄, 뭐 케어해 주는 거, 요 정도가 이제 그 돌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돌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발달장애 돌봄 국가 책임제는 그냥 너를 잘 보살펴 줄게 그 개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그거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어떤 모멘텀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발주했던 연구긴 한데요. 그 모건대학교 김동계 교수님 그 연구에 써 있던 이야기인데 그걸 돌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보면 발달장애인이 당면한 기능적 제한이나 의존성을 넘어서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적 조건을 구성, 조율, 지원하는 포괄적 실천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여러 가지 뭐 돌봄 서비스들을 만들고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면서 결국은 아까 제가 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1조도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진짜 이 돌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까지 지향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 모두 다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 지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고 그 종사자들이나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부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의 그런 자립을 지향하는 그런 지원 체계 또한 이 뭔가 생애 주기별로 아이일 때부터 또 이제 고령화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이제 고령화 되었을 때,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슈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꺼내놓고 고민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더 컸을 수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기능 회복적인 차원, 보살핌의 차원을 넘어서 그 어떤 관계적 지지나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그 슬로건이 그 힘이 되는 평생 친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그 장애인들에게, 특히 이제 저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렇게 그 힘이 되는, 또 부모님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온 가족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아마도 남은 것 같거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주실 거 있으면 한 2개 정도 받아도 되겠죠? 그렇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